세상은 때로 아주 가끔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더 가혹한 법이다. 마치 무게 추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낡은 저울처럼. 1989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 무궁화 시장의 공기는 꼭 그랬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과 새벽의 찬 기운이 뒤섞인 시간. 박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옆자리에 새근새근 잠든 아내 영희와 어린 딸 민지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뻐근한 허리를 두드렸다. 40줄에 들어선 그의 어깨엔 시장의 고된 노동과 고단한 삶의 무게가 역력했다. 부엌으로 나가자 영희가 어느새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있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도 세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여보, 오늘 민지 소풍 가는 날인데 김밥이라도 좀 싸줘야 할 텐데. 어제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영희의 목소리엔 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근심이 묻어졌다.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황 반장이 월세 명목으로 뜯어간 돈이 생각나 속이 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어린 딸 민지는 그의 삶의 이유이자 한 줄기 빛이었다. 그 빛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내할 수 있다고 그는 매일 다짐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늘 버거웠다. 동틀 무렵의 무궁화 시장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실려온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좌판마다 산더미처럼 쌓이고 펄떡이는 생선들의 비린내와 갓 구워낸 빵의 고소한 냄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흥정 소리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철수는 자신의 작은 야채 가게 앞에 밤새 이슬을 맞은 배추와 물을 정성껏 진열하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저 멀리 시장 입구 낡은 파출소에서 육중한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무궁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황만근 반장이었다. 황 반장은 40 후반에서 50 초반으로 보이는 비대한 몸집의 사내였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팽팽한 제복단추, 허리띠에 짓눌려 불룩 튀어나온 배, 그리고 늘 불만에 가득 차 아래로 축 처진 입꼬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의 작은 눈은 늘 탐욕스럽게 빛났고 그의 손은 언제나 무언가를 움켜쥘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는 시장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어김없이 철수의 가게 앞에 멈춰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장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박서방, 오늘 장사는 좀 괜찮은가? 황 반장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지만 눈은 음흉한 속셈을 숨기지 못하고 번들거렸다. 그의 발치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젊은 김순경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철수는 허리를 굽히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럭저럭입니다, 반장님. 반장님 덕분에 시장이 늘 평화롭습니다. 철수의 입에서는 본심과 다른 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그래? 보기 좋네. 시장이 이렇게 평화로운 건 다 이 황만근이가 밤낮 없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해. 안 그런가, 김순경? 황 반장은 김순경을 툭 치며 뻔뻔하게 말했다. 김순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 반장은 가장 실한 배추 한 통을 턱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사과 상자에서 제일 크고 붉은 사과 2알을 꺼내 자신의 제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월세 혹은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상납하는 돈 외에도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수탈은 이미 시장 상인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일상이었다. 반장님, 오늘은 좀 물건이 시원찮아서요. 철수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 하자 황 반장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다. 그의 눈빛은 감히 내까지 깨라고 말하는 듯했다. 오늘 뭐 문제 있나?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아니면 박서방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게야?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과 다른 상인들의 시선이 잠시 철수에게 쏠렸다가 이내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기색들이 역력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 꼭 이런 부패한 권력의 횡포로 평생 일군 가게를 하루아침에 잃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트라우마로 남아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 기억은 철수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체념과 굴종이 뒤섞인 수능이었다. 황 반장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철수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마치 자신의 정원을 거닐듯 거만하게 다음 사냥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며 사라졌다. 철수는 그의 육중한 뒷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아찔했지만 가족과 생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더러워서 피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만 있을까? 그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질문이 돌덩이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터질 듯한 울분을 삼키며 다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거칠고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날 오후 철수의 7살 난 딸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조그만 손에는 얼마 전 철수가 큰맘 먹고 사준 예쁜 나비 모양 머리핀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민지는 그 머리핀을 얼마나 아끼는지 잠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였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점심을 거하게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다시 시장 순찰을 나온 황 반장이 파출소로 돌아가던 길에 민지를 보게 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의 눈은 어린아이의 작은 물건에도 탐욕스럽게 빛났다. 어이쿠, 박서방 딸내미인가? 많이 컸네. 제법 계집애 티가 나는구먼. 그 머리핀 예쁜데? 어디서 났냐 꼬마야? 황 반장은 기름진 손으로 민지의 머리에 꽂힌 머리핀을 툭 건드렸다. 민지는 잔뜩 겁을 먹고 철수의 등 뒤로 얼른 숨었다. 아,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사준 겁니다. 철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영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황 반장을 쳐다보았다. 그래? 보기 좋네. 야 꼬마야, 그거 아저씨 한번 줘봐라.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 갖다 주면 딱 좋겠다. 너는 아빠가 또 사주면 되지 않느냐. 황 반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말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지의 동그란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철수의 다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 순간 철수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매번 당하기만 했던 그였지만 딸아이가 세상 전부인 양 아끼는 작은 물건 하나마저 눈앞에서 빼앗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 반장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아이가 무척 아끼는 물건이라서요.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건... 철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황 반장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 시장 바닥에서 감히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지금껏 없었다. 그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박서방,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이까지 머리핀 하나 가지고? 내가 뭘 대단한 걸 달라고 했어? 응? 그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자 주변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영희는 사색이 되어 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대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물건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것으로. 철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황 반장은 한동안 철수를 쏘아보다가 재밌네, 박서방. 아주 재밌어. 두고 보자고.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차갑게 내뱉고는 침을 챈 뱉고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철수는 딸을 품에 꼭 껴안았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는 듯했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드리고 말지. 이제 어쩌려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철수의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다. 그날 새벽 시장 입구에서 과일 좌판을 하는 김 노인의 가게에서 현금 수십만 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노인은 평소 황 반장에게 밉보여 이런저런 트집을 잡히던 터였다. 황 반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이 트기도 전에 현장에 나타나 이런 시장 관리가 이래서야 되겠나. 이건 필시 전문 소매치기 짓이야. 아니면 내부 소행일 수도 있고 시장 안에 범인이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소리치며 요란하게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박철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아무런 근거나 정황도 없이 오직 그의 감만으로. 박철수 니놈이 범인이지. 어젯밤에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내 놈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놈이 없지. 황 반장은 다짜고짜 철수의 야채 가게로 들이닥쳐 그의 셔츠 멱살을 움켜쥐었다. 철수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어젯밤 그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꼼짝도 않고 쉬고 있었다. 아내와 딸이 그 증인이었다. 반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제 몸이 아파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시끄러! 내 놈 마누라랑 딸내미 말을 누가 믿어? 증거?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이놈을 당장 파출소로 끌고 가. 황 반장의 고함과 함께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김순경이 마지못해 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김순경은 갓 경찰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황 반장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내심 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하늘 같은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와 망설임이 역력했다. 철수는 수많은 시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채 파출소로 질질 끌려갔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이글거렸다. 시장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황 반장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서 그들 역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파출소의 낡은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철수는 직감했다. 이것은 황 반장의 치졸하고 악랄한 복수이자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더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파출소 안은 눅눅한 담배 연기와 퀴퀴한 먼지 냄새 그리고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황 반장은 낡은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철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김순경이 어색하게 서서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박철수, 순순히 자백하는 게 내 놈 신상에 좋을 거다. 괜히 입 다물고 버티다간 콩밥 제대로 먹고 인생 종치는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황 반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남의 돈을 훔칩니까? 반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철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황 반장은 코웃음조차 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로 책상을 캉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아니고 누가 있단 말이냐? 평소 행실도 불량하고 며칠 전엔 감히 이 몸한테 대들기까지 했지? 괘씸한 놈, 내 놈 같은 놈은 아주 싹부터 잘라버려야 해. 폭언과 협박, 회유와 기만이 몇 시간 동안 파도처럼 밀려왔다. 김순경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의 눈치만 살폈다. 그는 황 반장의 수사 방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끼어들 용기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의감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내 영희와 시장 터줏대감인 최씨 할머니가 파출소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항의했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영희는 굳게 닫힌 파출소 문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최씨 할머니는 이런 천인공노할 법이 어디 있소?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다니 당장 문 열지 못해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시장 근처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 기사는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잠시 몸담았던 경험이 있어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에 누구보다 치를 떨었지만 자신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다만 주먹을 쥔 채 파출소 주변을 서성일 뿐이었다. 결국 철수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직 황 반장의 일방적인 주장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꼼짝없이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창문도 없는 좁고 어두운 공간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했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권력의 농간에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던 아버지. 그는 아버지처럼 무력하게 쓰러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신음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풀려났다. 밤새도록 영희와 최씨 할머니 그리고 몇몇 용기 있는 시장 상인들이 파출소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탓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김 노인의 가게에서 돈을 훔쳐간 진짜 범인이 시장 외곽에서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황 반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풀려나는 철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번엔 운 좋은 줄 알아 박철수.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내 놈을 지켜볼 테니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번뜩였다. 풀려났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황 반장은 그날부터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욱 치졸한 방식으로 철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의 가게 앞에 보란듯이 순찰차를 하루 종일 세워두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예사였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하루가 멀다 하고 위생단속이니 소방점검이니 하며 행패를 부렸다. 때로는 시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젊은 건달들을 시켜 가게 앞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게 하거나 철수의 가게 물건을 훔쳐 달아나게 만들기도 했다. 철수의 가게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의 생계는 막막해졌다. 시장 상인들은 철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황 반장의 악랄한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철수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이면 혼자 허름한 선술집 구석에 앉아 쓰디쓴 소주를 물처럼 들이켰다. 정의란 무엇인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끝없는 절망적인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아내 영희는 말없이 속을 끓였고 어린 민지는 아빠의 어두운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철수를 최씨 할머니가 조용히 찾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내밀며 철수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박서방, 얼마나 힘들고 속이 상할꼬. 나도 젊었을 때 자네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었지. 그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고 저런 날도 있더군. 최씨 할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평생 일군 가게를 빼앗길 뻔했던 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 싸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철수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희미하지만 강렬한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쉽게 체념하면 안 되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짓밟으려 들 걸세.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내야 해. 그래야 언젠가는 저 높은 담장 너머에 있는 양반들도 듣는 시용이라도 하지 않겠나. 최씨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 기사도 가끔 철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는 했다. 그는 황 반장의 비리를 몰래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다. 박 사장님, 제가 뭘 도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힘없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좀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젊은 김순경은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그는 황 반장의 부당한 명령을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철수의 억울함에 찬 눈빛과 시장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가끔 야간 순찰을 도는 척하며 철수의 가게 주변을 맴돌았고 황 반장이 보이지 않을 때면 철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기도 했다. 사장님,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행동은 지극히 소극적이었지만 절망 속에 있던 철수에게는 그마저도 한 줄기 인간적인 온기로 느껴졌다. 무엇보다 아내 영희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 그리고 어린 딸 민지의 해맑은 웃음은 철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버팀목이었다. 민지는 아빠가 사준 나비 모양 머리핀을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고
가끔 철수의 무릎에 앉아 그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아빠, 힘내세요 라고 속삭이곤 했다. 그 작은 머리핀은 마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철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설령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그는 싸워야 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고통받는 시장 사람들의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궁화 시장의 풍경은 을씨년스러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황 반장의 탐욕은 겨울 추위보다 더 냉혹하게 시장 상인들의 삶을 옥죄어왔다. 이번에는 시장 재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체와 은밀히 결탁하고 상인들에게 헐값에 가게를 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시장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챙기려는 검은 뒷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를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가든 협박과 물리적인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고 상인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만 갔다.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시장 전체가 활기를 잃고 스산해졌다. 박철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상인들 전체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였다. 그는 최씨 할머니 이 기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상인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황 반장의 잔혹한 보복을 두려워하며 대부분 망설이거나 고개를 저었다.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며 체념하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하지만 박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절박한 눈빛에 그리고 황 반장의 도를 넘는 횡포와 자신들의 암담한 미래 앞에서 상인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 두 사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밤늦게 최씨 할머니의 가게 뒷방이나 이 기사의 좁은 인쇄소에 몰래 모여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에 의지한 채 머리를 맞댄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독립투사들의 비밀 회합 같았다. 황 반장의 비리를 낱낱이 모아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철수의 단호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모여 앉은 상인들의 눈빛이 하나둘씩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 기사는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모아두었던 황 반장의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흐릿한 사진 몇 장과 상인들의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 몇 개를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최씨 할머니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값진 지혜를 보탰다. 그들은 황 반장의 추가적인 비리 증거를 더 확보하고 이 모든 자료를 모아 상급 경찰기관과 영향력 있는 중앙일간지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분명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절벽 끝에 몰린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황 반장은 여우처럼 교활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 감도는 수상한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박철수를 이번에야말로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 했던 다른 상인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 그의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다. 박철수의 가게에 시장에서 최근 도난당한 고가의 귀금속을 몰래 숨겨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시에 닥쳐 절도범으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박철수는 꼼짝없이 쇠고랑을 차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던 상인들 역시 공포에 질려 와해될 것이 뻔했다. 황 반장은 자신의 계획에 만족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시장에서 평소보다 더 무겁고 살벌한 긴장감이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감돌았다. 황 반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부하 경찰 몇 명과 함께 마치 개선 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박철수의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번뜩였다.
박철수와 뜻을 함께한 상인들은 제보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약속된 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드디어 황 반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처럼 박철수의 가게로 쏜살같이 들이닥쳤다. 그의 입가에는 이미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철수, 내 이놈이 또다시 사고를 쳤구나.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아주 상습범이었어. 당장 가게를 샅샅이 수색해야겠다. 꼼짝 마라. 황 반장의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그가 데려온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할 때였다. 박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파출소에서 황 반장의 온갖 굳은 일과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따르던 젊은 김순경이 갑자기 황 반장의 앞을 번개처럼 가로막아 선 것이었다. 반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수색 영장도 없이 함부로 이러시면 절차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순경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했다. 황 반장은 물론이고 박철수와 가게 밖에 모여 숨죽여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까지 모두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소 황 반장의 말이라면 개처럼 복종하던 김순경의 돌발적인 행동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이놈이 지금 미쳤나? 네가 지금 감히 누굴 막아서는 거야. 썩 비키지 못해. 황 반장이 당황하여 김순경을 거칠게 밀치려 했지만 김순경은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어깨는 그 순간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반장님, 저는 더 이상 반장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박철수 씨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김순경의 용기 있는 외침은 작은 파문이 되어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그동안 두려움에 숨죽여 있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박철수의 가게 앞으로 파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도 구경꾼도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채소를 다듬던 칼, 과일을 담는 플라스틱 바구니, 생선 상자를 나르던 지게, 먼지를 털던 총채 등 각자의 소박한 생업도구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그들의 비장한 무기처럼 보였다. 박서방은 죄가 없다.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다른 상인이 그 뒤를 이었다. 황 반장은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라. 우리 무궁화 시장에서 당장 떠나라.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 수십 명, 아니 마침내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했다. 그 함성은 시장 지붕을 뒤흔들고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황 반장은 자신의 생애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것은 공포였지만 이제 그 공포는 부메랑이 되어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교활하고 치밀했던 계획은 수많은 상인들의 분노와 함성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 극도의 혼란과 아수라장을 틈타 이 기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 목숨처럼 품에 안고 있던 제보자료 뭉치를 들고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역신문사의 한 양심적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법이었다. 며칠 후 지역신문 1면, 그리고 고지어 몇몇 중앙일간지 사회면에도 무궁화 시장 비리 경찰 황만금 반장, 상인 상대 상습 금품 갈취 및 직권 남용, 폭력 행사 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기사에는 황 반장의 구체적이고 추악한 비리 내용과 피해 상인들의 생생하고 절절한 증언,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 그것은 김순경일 수도 있었고 혹은 또 다른 양심 있는 경찰일 수도 있었다가 용기를 내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었다. 기사가 나가자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다. 여론은 들끓었고 상급 경찰 기관에서는 즉시 특별감찰팀을 대대적으로 꾸려 무궁화 시장에 파견했다. 황 반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도망갈 틈도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오랜 악행과 숨겨진 비리들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며 낱낱이 드러났고 결국 그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갈 협박, 폭력행사 교사 등의 여러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를 비호하며 따르던 몇몇 부패 경찰들도 줄줄이 무거운 징계를 받거나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어야 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무궁화 시장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공기가 감돌았다. 더 이상 황 반장의 검은 그림자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박철수와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작은 용기와 끈질긴 연대가 만들어낸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변화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최씨 할머니의 가게에 모두 모여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기쁜 잔치를 열었다. 막걸리 잔이 쉴 새 없이 오갔고 시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날만큼은 모두가 시름을 잊고 마음껏 기뻐했다. 박철수는 다시 평범한 야채 장수로 돌아갔다. 그의 가게는 예전처럼 다시 활기찬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다.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과 분노의 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꺼지지 않는 용기가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딸 민지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낡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작고 하찮아 보였던 머리핀 하나를 지키려 했던 그의 작은 용기가 어쩌면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잠든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민지야, 아빠는 네가 이 다음에 더 좋은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시간이 흘러 무궁화 시장에는 새로운 파출소장이 부임했다. 그는 황 반장과는 전혀 다른 정직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했고 진심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경찰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시장의 치안과 발전을 함께 지켜나갔다. 김순경은 그 사건 이후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동료 경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는 곧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그 역시 박철수와 시장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을 것이다. 박철수는 가끔 새벽 시장의 분주함 속에서 혹은 저녁 노을이 시장 지붕을 붉게 물들일 때면 문득 생각에 잠기곤 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며 황 반장 같은 인물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그는 이제 굳게 믿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아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모여 용기를 내면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지난 겨울 무궁화 시장에서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햇살이 따사롭게 시장 골목을 비추던 오후였다. 박철수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풀이 죽어 앉아있는 젊은 과일 장수를 보았다. 그는 얼마 전 무궁화 시장에 새로 들어온 청년이었는데 아직 장사 요령이 없어 손님을 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자신이 파는 싱싱한 사과 하나를 건네며 먼저 말을 걸었다. 젊은이, 장사가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은가 보구먼. 원래 처음엔 다 그런 법이야. 너무 낙담하지 말고 힘내시게. 내가 좀 도와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아주 작은 연대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무궁화 시장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잔잔하게 깊어가고 있었다.